홈스톡에는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주인공만 해도 베타 키즈 4명 플러스, 알파 키즈 4명 플러스, 트롤 키즈 12명. 총 20명이니 말 다 했죠. 물론 트롤 중에서 네페타, 에퀴어스 등 조연 포지션들도 섞여 있지만 주연의 기준을 넓게 보자면요. 거기에 망명자, 미드나잇 크루, 선조, 비포러스 트롤, 펠트, 가디언 등. 이번 영상에서는 이 수많은 캐릭터들 중 가장 강한 인물들을 뽑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제야 홈스톡 정주행 1회차를 마친 뉴비이며 홈스톡 세계관, 설정, 캐릭터, 스토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본 영상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 순위입니다. 영상에 잘못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홈스톡 유니버스에서 너무 압도적인 세계관 최강자니 가장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불멸의 악령이자 전지전능한 괴물, 로드 잉글리쉬입니다. 조금 모자라 보이게 생겼지만 이래봬도 홈스톡의 최종 보스이자 모든 일의 흑막이죠. 그의 갓티어 칭호는 마스터 클래스인 시간의 로드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공간에 존재합니다. 이를 상징하는 대사가 난 이미 여기에 있다이죠. 로드 잉글리쉬는 본래 칼리본이라는 남성형 체루브였는데 자신의 데니즌, 얄다바오스가 제시한 순교자의 길과 정복자의 길 중 정복자의 길을 선택해 싱글플레이 세션의 보상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그 보상이란 바로 조건부 불사신인 갓티어와는 달리 헤로익, 저스트 판정조차 없는 완전한 불멸성.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파괴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인터미션에서 스페이드 슬릭의 언급에 따르면 그는 오직 시공간 상의 수많은 오류와 취약점들을 이용해서만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작중 그의 대표적인 약점은 녹색 태양이 파괴되면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점과 홈스톡 로고 모양 주주 정도입니다. 홈스톡 로고 모양 주주는 4인분의 존재를 봉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 사용하고 난 뒤 다시 사용하면 최초 사용자에게 큰 해를 입힌다는 페널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로드 잉글리쉬는 4명의 키즈들을 봉인한 뒤 주주를 머나먼 시공간 어딘가에 숨겨버렸죠. 하지만 이후 브리스카가 이 주주를 다시 찾아낸 뒤 봉인된 4명의 키즈를 해방시켜 리벤지 매치가 펼쳐지는데 과거 여제에 의해 로드 잉글리쉬를 죽일 사람으로 예언된 것이 시간의 기사인 데이브 스트라이더였던 것을 보면 시공간 상의 수많은 오류와 취약점으로만 그를 죽일 수 있다는 슬릭의 말은 정말로 실현된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얼마나 강한지 살펴봅시다. 우선 캘리본, 엔터에서 어떤 드림버블에 강림해 입에서 빔을 한 방 쏘는 것만으로 모든 유령을 죽이고 드림버블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컬라이드에서 미나의 유령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말 그대로 양악을 합니다. 그 중엔 갓티어의 오른 트롤도 꽤 많았는데 말이죠. 잠시 물량 공세에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내 빔을 한 방 쏘자 유령들이 갈려나갑니다. 그가 입고 있는 외투는 시공간 연속체로 이루어진 카이로 오버코트인데 그를 이집트 석관으로 변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여행, 시간여행을 하기 위한 우주선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앞서 말했듯 불멸의 존재입니다. 때문에 싱글플레이 세션의 보상을 얻은 칼리본은 키즈들과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고 제압당하지만 그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크가 그를 릴칼에 봉인했죠. 정확히는 칼리본, 에퀴어스 프라이트, 반쪽짜리 겜지가 함께 릴칼에 봉인되었는데 때문에 로드 잉글리쉬의 정체는 칼리본이 아닌 칼리본 플러스 에퀴어스 프라이트 플러스 하프 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설정상으론 이렇게 강력하고 전지전능하다고 불리는 로드 잉글리쉬지만 자신의 여동생인 칼리오페가 어딨는지 몰라 액트 6 내내 드림버블이나 부수고 다니는 걸 보면 전지한 것 같지는 않고 본편에서 제이크한테 털려 더크한테 봉인당해 액트 7 이후 패배 확정, 에필로그에선 총합 2번 죽어. 딱히 전능해 보이지도 않네요. 예나 예부하나 전지전능이란 말이 뭔지 모르나 봐요. 더군다나 컬라이드에서 아라디아, 타브로스, 미나에게 잠시나마 신명나게 두들겨 맞는다던가 데이페다 스프라이트에게 잠깐이지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잉글리쉬 족밥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시비부터 갑니다. 리브 타일러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콘 에어에 나온 토끼 인형으로 본래 데이브가 존에게 준 생일 선물이었지만 제이크 본인도 헷갈려하는 복잡한 시간 루프를 통해 스크래치 후에 제이크에게 전달된 뒤 존의 목숨을 구하는 임무를 위해 제이크가 인형을 개조하게 됩니다. 일단 귀여워 보이는 외관과 달리 엔간한 갓티어 플레이어들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확실한데 이를 설명하려면 우선 잭 느와르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홈스턱의 페이크 최종 보스이자 홈스턱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전반부 최종 보스에 해당될 더스의 아크 에이전트 잭 느와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칼로 베어버리는 미친 살인귀에 작중 데이브의 형 데이브 스프라이트와 2대1로도 호각으로 싸우다 결국 승리한 그 잭 느와르가 존을 죽이려는 순간 리브 타일러가 그를 막아서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반스럽을 합니다. 작중 전투신이 묘사된 적은 없지만 잭의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한 것만 봐도 얼마나 강한지 답이 나오죠. 또 이 녀석은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녹색 버튼을 활성화하면 물체를 커지게 할 수 있고 붉은 버튼을 활성화하면 물체를 축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이드가 가진 갓티어 능력의 하위 호환이네요. 지구를 축소시키진 못할 테니까요. 근데 이 녀석 장비만 봐도 궁극의 무기인 진리 시리즈 중 하나이자 전투 스페시버스 망치 종류 무기 중 최강의 아이템 진리 후의 망치 에리단이 자신의 선조 고아를 만드는 자 듀얼스카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자 전투 스페시버스 라이플 종류 1티어 무기 아하비 십자선 데이브의 데니즌 헬파이토스가 제작한 Royal Derringer, 의 2분의 1 검 종류 버전 Broken Royal Derringer, 그리고 뒤에 차고 있어 보이진 않지만 전투 스페시버스 바늘 종류 무기이자 스크래치 구조물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에키드나의 깃펜까지 무기만으로도 이 녀석이 얼마나 강할지 짐작이 되네요. 알파 세션 잭 느와르는 프로스핏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KMG가 전해준 릴칼 때문에 로드 잉글리쉬에게 빙의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눈을 찌르는 등 저항해보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 결과 잭은 눈앞에 보이는 건 모두 때려 부수는 미치광이로 재탄생하게 되죠. 스페이드 슬릭 트롤 세션의 잭 느와르이자 미드나잇 크루의 리더 슬릭은 스노우맨을 살해함으로써 트롤 세션 우주가 멸망해 완전히 사망한 줄 알았지만 홈스턱의 작가 앤드류 허시가 그를 구해 사이복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후 허시가 잉글리쉬 경에게 살해당하고 슬릭은 로드 잉글리쉬의 지팡이를 줍게 되죠. 이제 둘의 강함을 따져보자면 우선 알파 잭은 입에서 빔을 한 방 쏘는 것으로 프로스핏의 달을 파괴해버립니다. 아마 더스의 달을 파괴한 여제의 눈깔 빔과 비슷한 화력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갓티어로 승천한 플레이어처럼 비행 능력이 있고 컬라이드에서는 범위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가 들고 있는 무기는 펠트의 행동대장인 크로우바의 빠루인데 시간 마법적인 아티팩트를 무효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이드 슬릭 역시 로켓 엉덩이를 이용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알파 잭처럼 빔을 쏘진 못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기관총은 로드 잉글리쉬의 무기이기 때문인지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면 컬라이드에서 알파 잭의 브레스를 맞고도 버티던 더크를 몇 초간 연사하는 것만으로 살해할 정도니 말이죠. 액트 6 인터미션 5에 의하면 수백 파운드 무게에 달하는 골드 큐 스텝을 무거운 깃털처럼 가볍게 든다는 것을 보아 힘도 초인적으로 강해진 듯합니다. 둘 다 홈스턱의 최종 전투인 컬라이드에서 고제 땅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한 만큼 공동 9위에 선정됐습니다. 자홍색 혈통 트롤의 기형물인 글르브골립과 베크렐이 프로토타이핑된 백스프라이트가 8위입니다. 제이드 엔터에서 베크렐은 제이드를 지키기 위해 시앗 스프라이트의 자신을 프로토타입한 후 하늘로 달려가 운석을 향해 빔을 쏘는데 이때 백스프라이트가 쏜 녹색 빔의 여파로 지구 전체가 멸망해버렸으니 말 다 했죠. 알파 잭은 빔으로 달을 부수는데 백은 지구를 작살냈기에 8위입니다. 거기다 첫 번째 수호자의 능력 때문에 백에겐 공격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실상 무적이네요. 지엘브 걸리브은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자홍색 혈통 트롤들의 유일한 기형물인데 국내 티스토리 번역판에선 글르브골립,
나무 위키에선 글브 골리브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글브 골리브라고 하겠습니다. 글브 골리브는 일단 그 크기부터가 넘사인데 촉수에 잡혀 있는 것은 에리단이 사냥한 기형물이고 저 입이 글브 골립입니다. 참고로 글브 골립이 먹고 있는 기형물은 에리단이 쪼꼬미가 될 정도의 덩치입니다. 다른 기형물을 먹이로 삼는 것으로 보아 얼터니아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추측되며 그녀가 속삭임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트롤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대참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작중 베페리가 다른 트롤들의 기형물을 사냥해 그녀에게 먹이로 공급해야 했습니다. 액트 5에 나온 설명으로는 그녀가 조금만 크게 속삭이면 정신적으로 예민한 하위 혈통 트롤들부터 죽기 시작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기만 해도 행성의 모든 생명체가 전멸하고 정말로 화가 나면 은하계의 모든 트롤들을 몰살시키는 베스트 글러브라는 이름의 사이킥 충격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러테러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호러테러의 특사라고도 불리며 베페리 페이셔스의 첫 등장 때 그녀의 보호가 없었다면 겸손한 여제가 베페리를 죽이러 왔을 거란 언급을 보아 최소한 여제에 맞먹거나 어쩌면 여제를 이길 정도로 강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7위는 베페리 페이셔스의 선조이자 스크래치 후 미나 페이셔스인 겸손한 여제입니다. 현재 얼터니어의 황제이자 베페리와 함께 트롤 세션 우주에 단 둘뿐인 자홍색 혈통입니다. 현대 얼터니아 기준으로 대략 1만 슬기 전의 인물인데 아직까지도 우주를 떠돌며 정복 사업을 벌이는 걸 보면 자홍색 혈통 트롤들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납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트롤들의 수명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이용해 사이오닉의 수명을 늘려 전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또한 여제는 다른 트롤들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액트 6에서는 구리색 혈통의 능력을 사용해 알파 세션의 첫 번째 수호자인 갓캣과 제이드 할리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청색 혈통의 정신조종 능력을 사용해 제인 크로커를 자신의 부하로 생을시켜버립니다. 컬라이드에서는 더스에서 존, 로즈, 록시, 카나야와 4대1로 전투를 치르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홈스턱 세계관에서 탑급 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심지어 게임 오버에서는 아라네와 세르켓이 염동력을 부려 석의 땅을 향해 빛빛 땅을 던져버리나 여제 또한 열태 땅을 끌어와 날아오는 지헬 땅을 요격해버리는 행성급 스케일의 염동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아마 황색 혈통의 힘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8위의 백스프라이트 역시 구리색 혈통의 능력으로 간단히 지배할 수 있고 여제는 집중력만으로도 글브 골립의 베스트 글러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얼터니어의 황제이자 로드 잉글리쉬의 종, 존 버그테 결국 지구를 정복한 베터 마녀이자 더스의 여왕으로까지 즉위한 겸손한 여제를 7위에 올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단 프로토타이핑이 완료된 베타 세션의 잭 느와르, 일명 백 느와르입니다. 스퍼브의 원래 최종 보스인 검은 왕과 검은 여왕을 살해하고 예정보다 빠르게 심판을 일으킨 뒤 본인이 끝판왕으로 강림하여 베타 세션을 클리어 불가능한 게임으로 만든 원흉이죠. 일단 그 강함이 어느 정도인가?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막강한 존재라는 이유로 베타 세션을 클리어 불가능한 빈 세션으로 만든 장본인이자 아무리 기습이라고 해도 스퍼브의 원래 최종 보스인 검은 여왕과 검은 왕을 가볍게 죽여버리고 베크렐이 프로토타이핑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디센드에선 데이브의 형, 데이브 스프라이트와의 2대1 전투에서 호각을 겨루는데 결국 데이브의 형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고 데이브 스프라이트의 한쪽 날개를 자른 뒤 중상을 입히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더스나 프로스핏의 카라파키안 군대들은 그에겐 상대조차 안 돼 소속 상관없이 양학을 당하고 아무리 킹반인이라지만 배 한가닥 하던 베타 세션의 가디언, 존의 아빠와 로즈의 엄마도 손쉽게 살해. 페이지 3696에선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찾아온 존 로즈와 2대1로 붙게 되지만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존의 가슴팍에 칼을 꽂아 넣으며 바로 1킬을 냅니다. 심지어 이때 존은 갓티어로 승천한 상태는데도요.
곧바로 그린 다크 로즈와 1대1로 승부를 벌이지만 결국 로즈마저 살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우선 백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은 베크렐이 프로토타이핑 되면서 얻은 첫 번째 수호자의 힘입니다. 이는 녹색 태양의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삼는 일종의 공간 왜곡 능력인데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어디든 순간이동을 하거나 다른 대상을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개사기인 포인트인데 어떤 공격이든 피해버리거나 오히려 공격을 역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앵간한 공격들은 전부 무효화한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범위 내라는 제약이 붙는데 액트 6 인터미션 1에서 제이드의 언급에 따르면 그는 우리 우주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대신 다른 우주나 다른 세션에 입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세션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지만 외부로 진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며 어떤 물체건 다른 공간으로 옮길 수 있으나 힘의 근원인 녹색 태양 자체는 옮길 수는 없다고 언급된다. 즉, 정리하자면 녹색 태양의 영역 밖에서는 첫 번째 수호자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영향권 밖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머나먼 고리죠. 그 때문에 백느와르는 액트 6 내내 머나먼 고리에서 PM과 함께 직접 날아다니며 끝이 안 보이는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수호자의 힘 외에도 그의 또 다른 대표적인 능력은 바로 레드마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프로토타이핑 시킨 오브 반지의 능력인데 발동 시 반지로부터 붉은 촉수 같은 것이 뻗어나오며 주변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레드마일의 범위와 위력인데 일단 사람 정도는 손쉽게 뚫어버리고 WB의 꿈에서는 피부가 갑각으로 덮인 카라파키안들조차 찢어버리며 건물 또한 가볍게 파괴. 디센드에서는 더스와 프로스핏의 메카닉과 항공병기들을 한 방에 관통해버리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그 범위 또한 장난이 아닌데 우선 디센드에서는 프로스핏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시간만 충분하다면 배틀필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듯하며 액트 6에서는 디디가 발동시킨 레드마일이 더스와 미래 지구를 뒤덮어 멸망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케이스케이드에서는 아예 우주 전체로 뻗어나가 우주 그 자체인 제네시스 개구리를 파괴해버리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잭 느와르의 피지컬, 첫 번째 수호자의 힘, 프로토타이핑으로 얻은 비행 능력과 검, 레드마일까지 괜히 최종 보스가 아니었네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합니다. 약점이라면 베크렐이 프로토타이핑 된 탓에 제이드에겐 꼼짝 못한다던가 뼈다귀 위에 환장하는 등 개의 특성을 지닌 것. 녹색 태양이 파괴되면 힘을 잃는 것 정도 되겠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PM입니다. 본래 프로스핏 왕국에서 우편 배달부를 하던 카라파키안 소시민이었으나 제이드가 보낸 우편 때문에 더스 에이전트인 M과 엮이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망명자가 되고 WQ를 만나 왕위를 계승받음으로써 결국 배달부에서 여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의 주인공이 되죠. 이후 캐스케이드에서 백느와르가 연꽃 타임캡슐을 통해 미래 지구에 찾아오는 바람에 망명자들이 전부 살해당하게 되는데 PM은 WB의 창에서 찾은 WQ의 오브 반지를 끼므로써 백느와르와 동일한 프로토타이핑을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PM의 능력은 앞서 설명한 백느와르와 동일하며 결국 그녀는 컬라이드에서 백느와르에게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그것은 제이드의 개입으로 백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바람에 타격을 허용해준 것이었죠. 그것을 제외하자면 작중 전반에 걸쳐 백느와르와 PM이 아주 치열하게 호각을 이룬 것을 보아 감정이나 정신적인 차이를 제외하자면 둘의 피지컬이나 무력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세 번째로 설명할 것은 앤세스트럴 어웨이커닝을 발동시킨 브리스카 세르켓입니다. 브리스카는 주사위 종류의 무기, 팔중추 형석 주사위를 사용하는데 이 주사위는 굴려서 나온 숫자에 해당하는 스킬이 발동되는 무기입니다. 이때 가장 높은 눈이 나왔을 때의 능력이 바로 앤세스트럴 어웨이커닝이죠. 이는 자신의 선조인 스피너렛 마인드팽 후작으로 변신하는 능력인데 이때의 브리스카는 작중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을 학살하고 다니던 백느와르와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닥터 스크래치의 개입으로 인해 잭과 붙기 전 테레지에게 살해당하도록 타임라인이 수정됐기 때문에
백느와르 vs 브리스카의 전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 호각을 이루며 공격을 주고받았고 체력바도 서로 동일한 수치만큼 다른 것을 보아 둘은 균등한 수준의 무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주사위를 굴릴 수 있으니 누가 이길지는 운이 변수라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그녀의 갓티어 칭호는 빛의 도둑. 타인에게서 행운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이 승부에서 이기는 쪽은 브리스카라고 보지만 어차피 도찐 깨진이니 편의상 공동 6위에 올립니다. 5위로 들어가기 전에 여담인데요. 브리스카의 팔중추 형석 주사위에서 나오는 또 다른 기술인 단두대에서의 후작 부인 도레알 사기인 것 같습니다. 발동시 대상에게 단두대가 소환되며 타겟을 처형하는 기술인데 떨어지는 날을 버틸 만큼 목이 단단하거나 목이 잘려도 살 자신이 있다거나 단두대를 부수고 탈출하거나 따로 빠져나올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타겟팅으로 적 하나를 무조건 죽이는 스킬이잖아요. 진짜 개사기임. 호러테러는 중간계의 외곽지역인 머나먼 고리에 분포하고 있는 종족입니다. 홈스턱 세계관의 사후 세계인 드림버블을 만든 장본인들이자 48인의 호러테러 플레이어들이 바로 트롤 세션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들이죠. 호러테러들은 몇몇 장면에서 실루엣으로만 가끔씩 모습만 비출 뿐 작중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어 밝혀진 게 별로 없으나 홈스턱에서 직접적으로 모습이 묘사된 호러테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군의 악취가 나는 귀족, 플루슬루. 그로테스크한 것들의 수치짐승 왕이자 축축한 두건을 넘어선 몸부림침의 군주, 느루비길리스, 디번, 오글로고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로즈가 가진 그리모어, 동물학상으로 모호한 것을 소환하기 위한 마법서 라는 책에서 등장하는데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호러테러의 능력과 위상을 짐작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플루스루의 거대한 뱃속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린다면 기쁨의 시대가 돌연 끝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배가 고플 때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라도 하는 걸까요? 뱃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큰일이 나나 보네요. 느루비길리스의 기괴하게 혀를 치며 제잘거리는 선율은 듣는 자의 뼈를 파괴한다. 듣기만 해도 뼈를 부숴버린다니 진짜 쥔내 강하네요. 오글로고스의 이빨이 삐걱거릴 때마다 임의 은하계의 모든 아이가 9,000년 동안 계속해서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이 녀석은 이갈이가 심한가 봐요. 은하급 스케일로 9,000년 동안 스트레스를 주나 보네요. 그리고 호러테러들도 인간이나 트롤처럼 사회를 이루는 종족인지 계급 체계가 존재한다는데 가장 크고 강력한 호러테러들로 구성된 전지전능한 소수 엘리트들의 지배층인 호러테러스의 고귀한 원이 호러테러들을 이끌고 그 아래에는 고귀한 원의 변덕에 영합하는 중간 신들의 판테온이 있으며 또 그 아래에는 중간 신들의 예속인 작은 신들이 피지배 계층으로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책의 사파를 자세히 보면 플루슬루는 도시에 나타난 거대 괴수 정도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 느루비길리스는 그런 플루슬루가 작아 보일 정도의 크기로 묘사됩니다. 근데 오글로고스는 그런 느루비길리스가 작아 보일 정도로 커다랍니다. 이 때문에 MSPA 위키에서는 작은 신들 아래 더 작은 호러테러 계급이 존재한다고 추측하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에 따르면 오글로고스는 최초의 작은 신이자 그들 중에서 가장 작으며 중간 신들의 판테온에게 비열한 노예로 예속되어 머나먼 고리의 가장 큰 심층부에 은폐됐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 작은 신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이 정도면 그 윗 놈들은 대체 이 책에서 호러테러스의 고귀한 원에게 전지전능한 영어로 암니션트, 암니퍼턴트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호러테러를 제외하고 홈스턱에서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이 붙은 존재는 로드 잉글리쉬와 닥터 스크래치가 유일합니다. 작중 로드 잉글리쉬가 호러테러들을 학살하고 다닌다는 언급이 있으니 당연히 그와는 상대가 안 되겠지만 적어도 호러테러스의 고귀한 원들은 최소 닥터 스크래치 정도의 레벨은 되나 봅니다. 당연히 등장이 전무한 만큼 그 전투 능력이 공개된 적은 없으나 누가 봐도 크툴루 신화의 그레이트 올드원 등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만큼 앞서 로즈의 책에서도 우주적 존재들로 묘사되기도 했고
스포브를 클리어했으니 몇몇은 갓티어로 승천도 했을 테고 호러테러에 힘을 쓰게 된 그림다크 로즈가 잠시나마 백느와르와 대등한 공방을 펼친 것을 생각해보면 일단 호러테러도 아닌 그림다크 로즈조차 웬만한 갓티어 플레이어들보다 훨씬 강력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스퀴들즈의 진짜 얼굴 호러테러들이 5위입니다. 얘는 전투를 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왜 4위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죽이기가 너무 힘든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애초에 본인조차 본인을 죽이는 게 어려웠던 탓에 액트 1 물결표 사인 5 내내 자신의 죽음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배후에서 등장인물들과 사건을 조율한 결과 결국 자살에 성공하죠. 닥터 스크래치의 유일한 약점은 단 2개인데 첫 번째는 홈스턱의 작가 본인인 앤드류 허시가 근처에 있으면 평범한 인형으로 변해버린다는 것과 두 번째는 녹색 태양이 파괴되면 죽거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크래치 박사의 정체가 매직 큐 볼과 릴칼의 융합으로 탄생한 얼터니어의 첫 번째 수호자이기 때문인데 덕분에 원래도 불멸의 존재인 스크래치 박사는 첫 번째 수호자의 힘으로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공간이동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액트 5, 액트 2에서 스페이드 슬릭의 무기인 무쇠말 히치하이커를 맨손으로 휘어버리는 완력을 보여주며 SS가 궤종 시계를 부수자 작중 처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두들겨 패기도 했죠. SS는 인터미션 1에서 펠트 멤버들을 끔살시키고 프로스핏 감옥에 갇혔을 때도 프로스핏 간수들을 상대로 학살극을 펼친 꽤나 한가닥하는 숙련된 싸움꾼인데 그런 SS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것을 보면 피지컬 또한 수준급인 듯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작중 닥터 스크래치가 딱 한 번 전투씬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바로 아라네아 메기도의 선조 시녀와의 전투입니다. 어린 시녀가 자신의 비녀를 뽑아들어 스크래치 박사의 머리에 꽂아버리자 제가 당신에게 호흡하게 해줄 특권을 너무 준 것 같지 않나요? 라며 전투 장소를 우주로 바꿔버리죠. 이후 시녀가 비녀를 콘센트에 꽂아 자살을 시도하자 때려치우라며 훈계 빗자루로 시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무력을 행사하는 일은 딱 2번뿐이었지만 그것만 봐도 압도적인 강자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vs 배틀즈 위키에 적혀있는 그의 능력만 나열해봐도 슈퍼휴먼 피지컬 캐릭터리스틱스 마이너 파이어 머니퓰레이션 앤드 레이디에이션 머니퓰레이션 스페이스 타임 머니퓰레이션 리얼러티 오어핑 털레퍼시 텔러포어테이션 카즈믹 어웨어니스 이모어텔러티 메터 머니퓰레이션 슬리프 인두스먼트 커스 앤드 라이프 머니퓰레이션 인벌러러빌러티 에이코젤러티 두플러케이션 텍날러지 머니퓰레이션 엑스트라센서리 퍼세프션 파이어 머니퓰레이션 엠페식 머니퓰레이션 메모리 머니퓰레이션 리지스턴스 투 타임스탑 히트 머니퓰레이션 마인드 머니퓰레이션 앤드 리딩 프리카그니션 컨셉추얼 머니퓰레이션 앤드 플라트 머니퓰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중간에 저주, 생명 조작은 본래 혈통대로라면 12부터 24슬기 정도의 수명을 가진 시녀를 인위적으로 살려놓은 것을 위키에선 근거로 언급하는데 페이지 4068에 의하면 그건 닥터 스크래치의 힘이 아닌 그의 고용주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는 저 능력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진짜 개사기네요. 게다가 거무 위기 피셜의 출처를 구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닥터 스크래치의 권총은 로드 잉글리시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죽일 수 있는 단 2가지 방법은 작가 본인인 앤드류 허시가 나서거나 녹색 태양을 파괴하는 방법뿐인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소개할 2위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에겐 불가능한 미션이니 만약 닥터 스크래치가 진심으로 전투에 나서 빌런으로 등장한다면 대체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로드 잉글리쉬의 충직한 하인이자 펠트를 이끄는 참모 역할을 맡고 있는 얼터니어의 첫 번째 수호자 닥터 스크래치가 2위입니다.
로드 잉글리쉬의 원래 모습. 칼리본과 몸을 공유하는 체루브 소녀. 칼리오페가 홈스톡 전투력 랭킹 3위입니다. 정확히는 그냥 칼리오페가 아니고 칼리본을 살해하고 몸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대체 우주의 칼리오페입니다. 그녀는 칼리본을 꺾은 뒤 영혼을 먹어치웠고 그의 힘이 스며들었지만 아주 강해지진 못했다고 합니다. 칼리본이 로드 잉글리쉬가 되기 위해 죽은 세션의 퀘스트를 치룬 것처럼 그녀 역시 시험에 도전했으나 특유의 집요함을 지닌 시간의 로드라면 풀어낼 수 있겠지만 공간의 뮤즈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 라고 그녀는 얘기합니다. 칼리본의 데니즌, 얄다바우트와 마찬가지로 에키드나 역시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는데 정복자의 길을 택한 칼리본과는 반대로 그녀는 순교자의 길을 선택해 에키드나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덕분에 드림 버블에서 유령으로서 칼리오페를 기다리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스토리는 제가 이해를 못한 상태라 대본 쓰기가 좀 어렵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는 대로 그녀의 능력을 설명해보자면 대체 칼리오페의 갓티어 칭호는 여성용 마스터 클래스인 공간의 뮤즈인데 파괴를 담당하는 남성용 마스터 클래스인 로드와는 달리 창조의 영역을 관장합니다. 공간의 뮤즈로서 능력의 범위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작중 단 둘뿐인 마스터 클래스인 만큼 공간이란 속성에 대해서는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있을 듯합니다. 일단 에키드나의 은신처 풍경을 하고 있는 빛 거진 드림 버블의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듯하며 첫 번째 수호자들처럼 물체를 다른 공간으로 전송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컬라이터 액트 7에서는 거대한 블랙홀을 창조해 녹색 태양을 소멸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닥터 스크래치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녹색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로드 잉글리쉬 역시 그녀가 녹색 태양이 파괴한 덕분에 쓰러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간의 뮤즈, 대체 칼리오페를 3위에 올렸습니다. 홈스톡 본편이 아닌 에필로그와 홈스톡 2의 더크 스트라이더가 대망의 2위입니다. 에필로그와 홈스톡 2 공식을 넘어서 두 작품 다 국내에서 번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저로선 읽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MSPA 위키, 리캡 번역본 등에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우선 더크가 왜 홈스톡 유니버스에서 넘사벽급의 최강자가 됐는지 알기 위해선 궁극적 자아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에필로그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궁극적 자아는 홈스톡 에필로그를 관통하는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이는 홈스톡 본편에서도 정확히는 액트 6액트 6 인터미션 5에서 데이페타 스프라이트가 제이드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 개념인데 데이페타는 제이드에게 존의 생일 파티와 고스트 버스터즈 게임을 했던 다른 타임라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들은 전부 너에게 있던 일이야. 내가 그 기억에 다가가지 못할 뿐이지. 라고 얘기해줍니다. 즉 개인의 자아가 특정 타임라인에서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면 궁극적 자아는 모든 타임라인에서의 기억과 경험을 전부 포괄하는 모든 자신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페다 스프라이트는 제이드의 궁극적 자아를 더 큰 제이드라고 표현했죠. 궁극적 자아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우주의 경계를 넘어다닐 수 있으며 갓티어나 드림버블의 유령과는 달리 정말로 영원한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의 격리벽들이 궁극적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기억들을 차단한다는데 이는 평범한 육체와 마음으론 궁극적 자아의 모든 기억과 경험들을 감당하기 버겁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에필로그로 넘어와서 자신의 궁극적 자아가 깨어나는 과정을 로즈는 승천이라고 부르는데 홈스톡 에필로그 고기 루트에서의 더크는 마음 속성 능력이 확장되면서 자신의 스플린터들과 일체화하며 궁극적 자아를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티밋 더크가 된 더크가 얻게 된 능력은 바로 일종의 플롯 조작인데 그롬 번역이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MSPA 위키에서는 홈스톡 캐논 범위에 걸쳐 자신의 요소들을 전파하고 자신의 분산된 페르소나를 이용하여 메타 텍스트 수준에서 스토리 내 내러티브 보이스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얼티밋 더크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제4의 벽을 깨고 홈스턱의 나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는 에필로그 고기루트에서 자신이 홈스턱의 서술자라고 선언을 해버리는데 고기루트 16장에서 작품의 서술문이 갑자기 더크의 텍스트 컬러인 오렌지색으로 바뀌며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지? 라는 섬뜩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문장과 함께 끝을 맺게 되는데 이에 당황한 독자는 페이지를 넘겨 다음 내용을 확인하지만 17장 전체가 오렌지색으로만 타이핑되어 있는 소름돋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홈스턱의 나레이터로 강림한 얼티밋 더크는 작중 캐릭터들과 독자들을 농락하기 시작하는데 알다시피 홈스턱의 대부분 페이지들은 몇 장의 일러스트들과 길고 짧은 텍스트들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홈스턱2에서 더크는 홈스턱의 일러스트를 담는 카메라 같은 물건인 패널을 거버림으로써 이렇게 홈스턱2의 일러스트를 잠시나마 없애버리기도 하고 마치 망명자들이 스포브 플레이어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처럼 홈스턱의 서술자로서 캐릭터들의 생각과 감정에 개입해 그들을 고묘하게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시로 카나야의 심리적 불안 요소들을 이용해 우주로 떠나겠다는 로즈의 결정을 받아들이게끔 유도한다던지 그를 한 페이지 동안 심리적으로 조종해 자신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한다고도 하네요. 난 더크를 사랑해. 난 더크와 사랑에 빠져 있다고. 그리고 더크를 사랑하기란 그에게 복종하는 거지. 이 외에도 서술자적 영향력으로 고기루트에서 로드 잉글리쉬의 독에 의해 의식을 잃은 존을 깨우기도 하고 빛 속성 능력의 확장으로 승천의 충동을 겪으며 쇠약해지던 로즈의 육체를 자신의 능력으로 지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술자적 통제력으로 홈스턱의 등장인물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얼티밋 더크. 하지만 그의 서술자적 능력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캐릭터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앞서 소개한 공간의 뮤즈, 대체 칼리오페. 그녀는 더크의 서술자적 간섭을 쉽게 인식하며 그녀가 공간의 뮤즈로서 현실을 다시 작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에필로그 고기루트에서 작품의 서술권을 두고 더크와 치열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녀는 더크에 맞서 자신의 텍스트 컬러인 붉은색으로 서술문을 바꿔버리며 블랙홀 앞에 서 있는 제이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에 당황한 더크는 황급히 작품의 시점을 지구로 변경해버리는데 이후 칼리오페는 제이드를 송신기 삼아 다시 한 번 서술에 접근하며 더크의 통제에 공개적으로 맞서고 칼리오페가 제이드에게 빙의해 한 방의 서술권을 빼앗아버리며 더크는 완패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홈스턱2 6장에서도 대체 칼리오페가 붉은 텍스트로 나레이션을 하고 있네요. 잠깐만. 그럼 더크가 대체 칼리오페한테 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얜 2위고 칼리오페가 3위임? 바뀐 거 아님? 이후 더크가 시계탑을 올라 제이드를 마취총으로 저격하려고 하는데 칼리오페가 서술자적 명령으로 더크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더크가 한 수위라며 실패했고 결국 송신기 역할을 하던 제이드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서 빙의가 풀리게 되고 칼리오페는 다시 더크에게 서술자적 통제를 내어주게 됐다고 하네요. 비록 한 번 발리긴 했지만 죽거나 제압당한 것도 아니었고 칼리오페가 서술자가 됐음에도 더크는 컨트롤하지 못한 거 보면 확실히 이런 능력은 더크가 더 강력하긴 한 듯합니다. 그리고 또 더크에겐 궁극적 자아로서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닌데 알다시피 더크는 알파 세션 출신의 갓티어 플레이어죠. 모든 갓티어 플레이어가 그렇듯 그들은 기본적으로 불사신이지만 갓티어 불멸성의 예외로 두 가지 방식의 죽음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영웅적인 죽음, 두 번째는 악행에 대한 정당한 죽음입니다. 에필로그 사탕 루트에서 더크는 자살을 시도하지만 이는 자기 혐오가 원인이었기에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자살에 성공했고 에필로그 고기루트에서는 칼리오페의 송신기 노릇을 한 덕분인지 더크의 영향력을 자각하게 된 제이드는 그를 멈춰야 한다고 선언을 하는데 이에 더크는 동의하며 자신의 빌런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궁극적인 죽음은 정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즉 누군가 더크를 막기 위해 그를 살해하게 된다면 그 시도는 저스트 판정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뜻이겠죠. 헤로익 판정으로 죽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또한 그의 갓티어 칭호는 마음의 왕자,
그는 마음의 왕자로서 영혼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액트 6 인터미션 2에서 생명의 반지를 낀 유령 아라네아가 아무리 칼로 베어도 죽지를 않자 내 몸에서 반지를 뺄 수 없다면 내 몸에서 영혼을 뽑아내주지 라며 번개 같은 이펙트와 함께 그녀의 영혼을 끄집어냅니다. 아라네아는 고통스러움에 엄청난 비명을 질러대고 이후 그녀는 좋아. 그거 꽤 고통스러웠어 라고 말합니다. 비록 진짜 덕크가 아닌 뇌 유령 덕크였지만 본판보다 약하면 약했지 더 강하진 않겠죠. 액트 6 인터미션 2에서는 제이크가 제인의 공격을 받아 뇌 유령 덕크가 사라진 덕분에 아라네아가 겨우 살아남을 수 없었지만 제이크가 없으면 소멸하는 뇌 유령 덕크가 아닌 진짜 덕크였다면 그녀가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액트 5에서도 이 능력을 이용해 로드 잉글리쉬의 영혼을 빼내릴 칼에 봉이 내버리죠. 아무리 잉글리쉬가 각성 제이크에게 털린 뒤 넋이 나가 있었다는 점과 에퀴어스 프라이트의 기습으로 움직임이 묶였다고 해도 시전만 하면 곧바로 상대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로드 잉글리쉬가 상대라고 해도 시간만 충분하다면 제압까지 할 수 있으니 갓티어 중에서도 꽤 좋은 축에 속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고로 자신의 무수한 페르소나들로 메타 텍스트 수준의 스토리 내러티브 음성을 조작하던 얼티밋 덕크가 2위입니다. 그리고 뒷북이지만 수많은 자아들과 합일화한다던가 마음의 격리벽 같은 설정들을 보니 에반게리온의 인류보완 계획과 앳필드가 생각나네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호말못인 제가 한 번 뽑아봤습니다. 원래 번외편이랍시고 어쩔 땐 로드 잉글리쉬를 이길 수도 있지만 제아나나 펠트에게 살해당하는 제이크를 넣으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마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이만 영상 줄입니다. 혹시 영상 주제 추천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잘 봤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함.